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한수정입니다. 한동안 잘 버텨주던 증시가 간밤에 미국 증시를 시작으로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다시 한번 급등하고 있고요. 또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인 발언이 계속 나오게 되면서 미국의 3대 지수 모두 1%대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국내 시장도 장 시작부터 부진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오후 들어서는 낙폭을 조금씩 축소해 나가고 있는 움직임 포착되고 있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계속해서 오늘은 식품과 수산물 쪽의 강세를 가져가고 있는데 시장은 박스권 안에서 계속적으로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는 양상입니다. 투자 전략 저희와 함께 짚어보시길 바랄게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죠.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요. 방송 보시면서 시장과 관련된 궁금증 남겨주시면 반영해서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금일부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네, 첫 순서로 이 시각 보도본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증권부의 최민정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뉴스들을 준비하셨을까요? 헤드라인 뉴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소식부터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내려갔던 국제유가가 다시 한번 급등 양상을 보였는데요. 왜 그런 건가요? 네, 러시아의 흑해 원유 파이프라인이 파손됐다는 소식과 더불어 미국 원유 재고가 감소했다는 소식이 같이 이렇게 나면서 국제유가가 5% 이상 급등하게 된 건데요. 현재 시간 23일 국제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선물은 배럴당 5.5% 상승한 121.60달러를 기록했고 미국 벤치마크인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은 4.9% 상승한 114.67달러로 장을 마쳤습니다. 러시아 부총리는 하루에 120만 배럴의 석유를 운송하는 흑해연안의 파이프라인이 수리를 위해 몇 달 동안 수리에 들어가게 되면 가동이 중단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 석유 재고 또한 250만 배럴 감소했다고 발표하며 전 세계 원유 공급이 더욱더 압박을 받을 전망입니다. 원유 파이프라인이 훼손이 되고 미국의 재고도 지금 또 얼마 없는 상황이잖아요. 또 원유 관련된 종목들도 강세를 이어가고 있죠. 네, 그렇죠. 이런 국제유가의 급등에 휘발유와 경유를 이제 공급하는 중앙에너비스는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제가 방금 전에 확인해 보길 오후 1시 36분 기준으로 전 거래일 대비 1.74% 오른 4만 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석유류 판매업체인 한국석유와 흥구석유 등과 정유업체인 S오일과 GS 등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도 유가 급등에 따른 정유 등 에너지 업종은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된다고 전망하기도 했는데요. 유가 급등으로 인해 관련주들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네, 관련주들이 또 급등하고 있다라는 소식은 긍정적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오르는 유가와 원자재 가격 좀 추이를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이 중국 제품에 대해서 면세를 다시 시작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미국 정부가 352개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 부과 예외 조치를 부활키로 한 건데요. 이에 중국산 수산물을 비롯해 화학 제품, 섬유, 전자 및 소비재 등이 관세 혜택에 포함되게 됩니다. 미국의 중국산 제품 관세 부과는 2018년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시행했던 조치로 이제 다시 예외 조치가 시작하게 되면 4년 만에 부활하게 되는 셈인데요. 이번에 미국이 전격적으로 이제 중국산 품목에 대해 관세 부과 제외를 부활하기로 한 건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인플레이션을 잡고 코로나19 이후 악화한 교란 사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중국산 제품 550여 개 중에서 350개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를 예외시키기로 결정한 건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인플레이션 불안을 진정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자, 관세 면제 소식이 있는 건데 그러면 중국과 미국의 관계를 좀 개선시킬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될까요? 네, 이런 소식에 이제 중국과 미국의 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요소로 많이 해석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중국 달래기 혹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포석으로 읽힌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어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 그리고 인플레이션 이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미국은 그동안 중국에 대해 러시아를 경제적, 군사적으로 지원하게 되는 경우에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며 이제 꾸준히 경고한 바 있는데 이러던 와중에 중국을 러시아로부터 떼놓기 위한 당근책이 필요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이 중국 제품에 대해서 관세 면제를 하겠다. 그리고 긍정적인 신호로 또 풀이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우리 주식시장에서 안랩이라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안랩이 최근에 며칠 동안 급등하는 양상을 보였죠. 오늘도 장초에 급등 양상 보이다 지금은 좀 하락으로 전환이 된 상태인데요. 이 폭등의 배경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있었다면서요. 네, 요즘 안랩이 정말 핫한 키워드였죠. 이제 엄청나게 올랐다가 또 오늘은 좀 빠지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오늘 서울경제가 단독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요. 영국계 투자자문사인 JP모건 시큐리티스와 자산운용사 LGIM이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인 데 이어서 미국의 ETF 운용사인 퍼스트 트러스트가 안랩의 지분 14%가량을 확보하며 안랩의 2대 주주로 올라선 게 확인됐습니다. 퍼스트 트러스트의 주당 매입 단가를 이제 10만 원으로만 잡아도 이 가치를 환산하면 1,400억 원어치의 주식을 이제 사들이게 된 건데요. 퍼스트 트러스트는 사이버 보안 관련 상장 지수 펀드 중 가장 규모가 큰 퍼스트 트러스트 나스닥 사이버 시큐리티를 운용하고 있는 회사로 보안 업체에 한해 집중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호재가 좀 있는 상황인데 이것 외에도 지금 안철수 위원장의 국무총리 입각설도 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 네, 맞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사이버 안보에 관심을 갖게 되며 안랩이 이제 주가에 영향을 받은 건 분명하고요. 이 외에도 안철수 위원장의 총리 입각설도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안철수 위원장이 새 정부의 총리가 된다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서 안랩의 지분 18.6%가 백지 신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백지 신탁으로 인해 최대 주주가 바뀔 가능성을 이제 투자자들은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 주주를 찾는 과정에서 주가가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에 이제 투자자들은 안랩에 꾸준히 투자를 하고 또 관심을 이어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네, 안랩의 상승 배경까지 짚어봤습니다. 증권부 최민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각 보도본부 함께하셨고요. 이어서는 오늘 시장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시황 브리핑 김혜연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전일 미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연준의 빅스텝 시사에도 반등을 했던 3대 지수가 유가가 큰 폭으로 오르게 되면서 부담이 된 건데요. 오늘 국내 증시도 영향을 받으면서 하락 출발을 한 모습입니다. 그럼 이 시각 지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오늘 하락 출발을 했죠. 오전장에 낙폭이 다소 깊게 나타났는데요. 그래도 현재 이 시간 소폭 반등을 해주긴 했습니다. 0.49% 하락 보여지고 있고요. 2,721포인트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시죠. 마찬가지로 오전장에 출렁이는 모습은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소폭 마찬가지로 반등을 해주고 있죠. 0.42% 하락세 보여지고 있고요. 926포인트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살펴보시죠. 기관과 외국인의 양 매도가 하루 만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은 2,250억 원 매도세가 보여지고 있고요. 외국인은 4,347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은 계속해서 매수포 확대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시죠. 네, 마찬가지로 양 매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7거래일 만에 양 매도 우위가 보여지고 있는데요. 기관은 815억 원, 외국인은 1,343억 원 매도 우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상승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수산주들이 오늘 오름세를 가져가 주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장기화로 수산물 수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전쟁으로 항공로가 폐쇄가 되면서 우회 항로로 현재 수산물을 들이고 있는데요. 항공 운임비가 3배가량 늘었다라고 합니다. 최근 노량진 도매시장의 가격 동향을 살펴보면 2주 동안 연어의 가격은 킬로그램당 21,6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90%가량 올랐다라고 합니다. 수산물 가격이 급등하자 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CJ씨푸드 현재 11% 급등 보여지고 있죠. 동원수산 현재 상한가 진입을 했습니다. 한성기업도 현재 상한가 풀리지 않고 있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여행주들은 오늘도 쉬어가는 흐름입니다. 닫혀있던 해외여행의 문이 열리게 되면서 여행주들에게 기대가 컸었죠.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미국, 유럽 등 총 25개국이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게는 격리를 면제해주고 있는데요. 참을 만큼 참았다라는 인식으로 지난 20일에는 유럽 여행 상품은 1시간 동안 2,500건이 물리기도 했습니다. 다만 현재 주가 상승을 제한하고 있는 건 유가 상승인데요. 국제 유가가 다시 한번 110달러 선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유가 상승은 여행주들에겐 고정비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상승을 제한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롯데 관광개발 현재 1%대 낙폭 보여지고 있죠. 노랑풍선은 현재 11% 급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시 탑10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블록딜 이슈가 있었죠. 오늘 하락세가 보여지고 있고요.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하락세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오늘 3분기부터 청주의 M15 공장에 설비를 갖추고 시설 투자 본격화한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죠. 디램의 의존도를 낮추고 낸드 2위 자리를 공고히 하겠다라고 하는데요. 다만 주가는 소폭의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가 뽑은 특징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가 GS칼텍스와 액화수소산업 합작법인을 설립한다라는 소식에 오늘 주가 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두산은 박용만 전 두산인프라코어 회장 일가의 보유 지분을 전량 처분한다라는 소식에 급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창솔루션은 삼성전자가 상반기 내 온실가스 감축 관련 종합 목표를 내놓자 관련주로 묶이면서 오르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삼성전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블록딜 이슈가 있었죠. 삼성 오너 일가는 상속세 납부를 위해서 주식 처분에 나섰다라고 하는데요. 처분 물량은 삼성전자 지분의 0.33%로 1조 3,720억 원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주가 현재 소폭의 하락세 보여지고 있죠. 0.99% 하락한 69,8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 롯데제과가 있습니다. 합병 소식이 있었죠. 롯데푸드와 합병을 한다라고 합니다. 23일 이사회를 열고 또 27일에 승인을 거쳐서 7월 1일에는 합병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로써 3조 7천억 원 규모의 공룡식품사가 탄생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6.9% 상승 보여지고 있고요. 12만 4천 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중앙에너비스가 있습니다. 정유주들이 오늘 장 초반부터 흐름이 굉장히 좋았죠. 전일 WTI 가격은 5%가량 상승한 112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유가가 연일 오르고 있고 변동성도 클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정제 마진이 오를 것이란 기대감 커졌다라고 합니다. 현재 2.24% 오른 41,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탑10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 시각 시황 브리핑과 함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동향 알아보고 왔습니다. 요즘에 기업들에서 블록딜이 나타나는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관련된 내용 좀 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수급 포착 시간으로 수급 동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동탄지점의 백인범 과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급 상황을 잠시 살펴봤습니다. 종목별 흐름 어떤지 하나씩 짚어주시죠.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 매수 상위 가운데에서는 이 신한지주를 비롯한 이 금융지주사들이 좀 포착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차기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 기대감, 또 실제로도 이 전세 대출 관련 제한이 최근 들어서 좀 풀리고 있는 모습 등이 좀 기대감을 유입시키고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금융지주사 가운데 이 신한지주가 이 1,500억 원 규모의 이 자사주 소각을 결정했다라고 공시를 했다라는
있다라는 점도 이런 업종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SM을 비롯해서 좀 엔터 업종 역시도 이제 시장 하락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주가가 좀 견조한 모습인데 특히 SM 같은 경우에 그간 이 이수만 최대 주주의 이 개인 회사죠. 이 라이크 기획과의 계약 관련 노이즈가 좀 계속 주주 가치를 훼손시킨다라는 이제 의견이 많았던 모습이었는데 이 얼라인 파트너스가 이달 초에 SM의 이 SM 의사회에 프로듀싱 용역 계약 종료를 요청하는 주주 서한을 보냈었는데 오늘 SM에서는 이 답변이 어렵다라는 답을 하면서 이제 곧이어 이어질 이제 주총에서 이런 안건에 대한 표대결이 예상이 된다라는 점. 또 그리고 이러한 노이즈와 더불어서 향후 SM의 이런 주주 가치 훼손이 되었던 이런 모습도 일부 해소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등이 좀 유입되면서 오늘 엔터 업종 내 상대적으로는 SM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원전 관련주들의 강세도 그래도 눈에 띄고 있는 모습인데 잘 아시다시피 이제 지난 2월 이 EU에서 이 텍소노미가 조건부로 이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포함시켰다라는 점에서 이 수혜가 지속적으로 전망된다라는 의견이 좀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이 차기 정부가 이 원전 공약 수혜 기대감도 좀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에 이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즉시 재개하겠다라고 좀 밝힌 점 등이 관련주 강세를 좀 이끌면서 오늘 뭐 한전산업, 일진파워, 두산중공업 등의 이런 주가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도 이 블록딜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두산 블록딜 소식에 따른 관련주의 주가 차별화도 좀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 시작 전이죠. 전일 이 두산 박용만 전 회장 일가가 약 130만 주 가량의 보유 지분 전량을 오늘 장 전에 블록딜로 처분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모습인데 우선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할인율 8에서 12%를 적용한 가격대가 주가 수준으로 10만 3천 원에서 10만 7,500원 사이다라는 점을 좀 염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러한 소식 등에 오늘 주가는 지금 현재 10만 8,500원대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이러한 점에서 좀 저가 매수를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이런 종목으로 인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반대급부로 오늘 박 전 회장의 장남인 박서원 씨가 이 부사장을 지냈던 오리콤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이 관련주 내의 주가 차별화가 특징적인 모습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엔터주 안에서 SM의 강세 말씀을 해주셨고 또 한 번 강세를 받고 있는 원전 그리고 두산의 블록딜 소식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백인범 과장님께서 포착하신 오늘의 특징주 어떤 걸 꼽아볼 수 있을까요? 네,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이 두산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 대규모 블록딜 소식 등에 좀 급락을 보인 모습이지만 현재 주가 수준에서의 추가 하락보다는 어느 정도 점진적인 바닥 형성 이후에 반등을 노릴 가능성도 좀 있다라는 점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블록딜 관련해서 오늘 이후에 주가를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아무래도 이 130만 주 가량의 블록딜이 10만 3천 원에서 10만 7,500원 사이대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점은 아무래도 대규모 물량이 이 가격대의 평균 매입 단가로 위치해 있다라는 점에서 이 가격대 이하로의 추가 하락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점을 좀 기준점으로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 가격대는 이 블록딜 할인 가격대를 중심으로 주가 수준이 유지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저가 매수를 일부 노려볼 수 있을 만한 구간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오늘 급락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 주가 밸류 측면에서는 이 평가가 좀 싼 모습입니다. 통상적인 우리 시장에서 이 지주사들의 이 할인율이 기본적으로는 50%가 넘는 이런 할인율을 적용받고 있는 모습인데 이 두산 같은 경우에는 순자산 가치 대비 현재 70% 이상 할인된 상태로 주가가 평가받고 있다라는 점에서 여타 지주사 대비해서도 주가는 저평가 수준이다라는 점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소법 통과 기대감 등에 따른 이 자회사인 두산 퓨얼셀 등에 있어서도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는 점 등이 좀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점. 또 그리고 원전 관련주죠. 두산중공업의 최대 주주다라는 점도 역시 좀 염두를 하시면서 밸류
기류와 모멘텀 그리고 저가 매수 기회를 같이 한번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특징주로는 오늘 블록딜의 영향을 받고 있는 두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가격에서는 여러 가지 매력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급포차 백인범 과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마켓 로드맵으로 가보시죠. 네, 앞서 수급포착 순서에서도 대규모 블록딜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눠봤습니다. 최근에 주요 기업들이 블록딜을 하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다소 충격이 있고 있는 상황인데요. 마켓 로드맵 시간에서 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내 증시가 최근에 좀 반등에 나서나 싶었는데 주요 기업들이 블록딜에 나서게 되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 그리고 셀트리온 그룹주, 오늘은 두산까지 지금 영향이 있는 소식인데 주요 기업의 블록딜 이슈 하나씩 좀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일단 뭐 최근 들어 기업들이 블록딜이 좀 큰 대기업들이 나오면서 조금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그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과거에도 이제 블록딜은 자주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신규 상장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주주들이 그 관련된 이제 투자금 회수를 위한 이제 블록들이 좀 많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이제 요즘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업체들은 대부분이 이제 기존에 있었던 뭐 그 주요 주주들이 이제 지분을 매각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딴 쪽은 아니고 삼성 SDS에 대해서만 지금 지분 매각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지분 매각은 이제 고 이건희 회장의 이제 상속분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를 해야 된다라는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매각이 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관련돼서 아마 이부진, 이서진 자매의 보유분이 뭐 매각이 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시장에서 이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뭐 이 두 사람들의 이제 지분이 매각이 된다라고 해도 회사 경영권에는 뭐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지금 얘기가 나온 게 매각이 확정된 게 아니라 매각을 하겠다라는 얘기 때문에 빠진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각을 했을 때는 아마 조금 더 조정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두산 같은 경우는 분가에 따른 이제 그 지분 매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뭐 특히 이제 분가를 하면서 뭐 분가하는 쪽에서 이제 새로운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자금 마련을 위한 블록들이다 보니까 뭐 이거는 뭐 그러니까 뭐 회사 내부의 이제 문제점이다라기보다는 이제 뭐 개인적인 그런 이제 지분 매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일단 그 주가 수가 이제 129만 주, 그래서 한 지분 한 7.8%가 지금 매각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관련된 매각 금액이 좀 크다라는 게 시장에서 좀 악재로 받아들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뭐 가격 자체가 지금 한 7% 넘게 빠졌기 때문에 지금 뭐 매각할 때 그 블록딜 가격 수준으로 지금 뭐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뭐 3대 주주인 테마섹이 이제 보유 지분을 일부 매도했다라는 것 때문에 뭐 빠졌던 그런 상황이고요. 이것도 뭐 회사가 나빠서라기보다는 이제 테마섹이 새로운 포트폴리오에 신규 사업을 진출하기 위해서 뭐 매각을 한 거 아닌가라는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점을 감안해서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이번에 매각하는 그런 기업체들은 뭐 회사 내부적인 뭐 회사 나빠서 뭐 그렇게 매각을 한다기보다는 단순하게 주요 주주가 자금 마련을 위한 매도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통상적으로 그러면 블록딜을 하게 되면 주가 하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뭐 블록딜이 지금 투자자금 회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네. 더 자세하게 블록딜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도 궁금하고요. 과거에 그럼 주가가 조정을 받았던 영향을 받았던 사례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블록딜은 말 그대로 이제 대규모 주식 거래라는 뜻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 전이나 장 이후에 이제 기존에 이제 주식을 갖고 있던 주요 주주와 이제 국내외 기관 투자자들 간의 이제 거래를 뜻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블록딜을 하는 이유는 만약 이제 주식을 매각을 할 때 뭐 장중에 찔끔찔끔 매각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일단 이제 시간 외나 시간 전에 이제 단일가 뭐 일단 일정한 밴드 내에서 뭐 주식을 매매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매각 관련돼서 한 번 정도의 이제 주가에
주가에 출렁거림이 있다라고 하지만 장기적인 그런 영향은 덜 미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렇게 이제 블록딜은 뭐 가끔씩 일어나는 그런 일입니다. 특히 이제 이런 그 기존의 그 신규 IPO를 통해서 상장하는 기업의 주요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자금을 회수해야 되는데요. 이런 블록딜을 만약 못하게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주가가 뭐 상당히 좀 하락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개인 투자가들한테 더 많은 손해를 끼칠 수 있다라는 점도 감안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 이제 이렇게 이제 블록딜을 해서 주요 주주가에서 이제 일반 투자자로 바뀐다라고 하게 되면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수익을 위해서 이 종목을 산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언제든지 팔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시장에서는 뭐 일단 수급 차원에서 상당히 꼬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렇게 이제 그 블록딜 했던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하이브나 카카오뱅크를 뭐 예를 들어볼 수가 있는데요.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주요 주주였던 이제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보유주분의 7.57%를 이제 상장 이후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뭐 주가가 한 2달 동안 이제 횡보하는 그런 좀 모습을 좀 보였고요. 카카오뱅크도 지난 9월 달에 우정사업본부가 카카오뱅크 지분의 2.7% 정도를 이제 블록딜로 이제 매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 당시에 이제 고평가 논란까지 이제 같이 맞물리면서 주가가 좀 큰 폭으로 또 오랫동안 조정을 받았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는 거고요. 올 초 이제 4만 원이 깨지면서 이제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최근에 이제 조금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과거에 뭐 이미 블록딜의 사례들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많이 경험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주가의 하락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의구심을 가지고 좀 투자에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은 맞을 것 같거든요. 지금 뭐 삼성이나 셀트리온 그리고 두산그룹의 경우에 주가 하락으로 영향을 받게 됐을 때 이 타격이 단기적인 영향에 그치게 될지 아니면 회복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릴지도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회복에 대해서는 투자 의견 어떻게 가지고 계실까요? 네, 회복하는데 이제 종목마다 약간 갖고 있는 특성이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예를 들어보면 하이브 같은 경우는 2달 정도 이제 옆으로 횡보를 하고 나서 이제 상승을 했고요.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뭐 한 넉 달 이상 이제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 이유 자체는 회사가 갖고 있는 사업의 성장성이 어떠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은 좀 감안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뭐 블록딜을 한다라고 해서 대주주의 영향력이 뭐 줄어들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유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뭐 지배 구조나 뭐 대주주의 영향력이 감소가 없기 때문에 뭐 만약 대주주의 영향력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뭐 M&A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그럼 뭐 그거와는 좀 다른 그런 개념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기업의 펀드멘탈과 블록딜은 전혀 무관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뭐 수익 구조가 바뀐다든가 뭐 그런 것보다는 단순하게 주식에 대한 수급 문제가 달라지는 것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런 이제 수급이 이제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이걸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뭐 악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어쨌든 기업에 있어서는 좀 단기적으로 악재일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기업별로 회복하는 속도는 좀 다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최근에 그러면 조정을 받았다고 한다면 셀트리온이나 삼성 SDS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의 펀더멘탈과 좀 무관하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시점을 새로운 진입의 기회로 삼아봐도 좋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종목마다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SDS나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기업 자체적으로 뭐 성장성에 대한 뭐 의구심이 조금씩 시장에 아직까지는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대규모의 이제 블록딜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수급 측면에서 조금 불안전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질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지금 신규로 진입을 한다라기보다는 뭐 지금은 좀 더 지켜보셨다가 그 회사들의 이제 향후 성장성이 좀 확인되는 시점에서 아마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두산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예외적으로 좀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요. 일단 두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리해서 나간다라는 거는 뭐
그것 때문에 주식을 매도를 했기 때문에 수급상으로는 상당히 안 좋다라고 생각은 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두산그룹 자체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 이제 미래 먹거리 분야로 상당 부분 이제 투자가 이제 집중하고 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재작년에 이제 채권단 관리 체제에 들어갔다가 최근에 이제 빠른 사업 구조 개편으로 인해서 그런 이제 채권단 관리 체계가 이제 조기 종료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향후에 이제 그 두산 입장에서 보면 본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니까요. 그런 걸 본다라고 하게 되면 단순히 수급보다는 향후 성장성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고요. 특히 이제 두산 같은 경우는 원전이나 뭐 신재생 산업,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반도체 장비 관련 회사까지 인수를 하면서 이제 미래 먹거리 관련 쪽으로 투자가 집중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니까요. 뭐 두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급락을 했을 때는 뭐 저점에서 분할 매수하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기업별로 투자 전략 살펴봤는데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고 싶어요. 삼성전자 최근에 다시 7만 원대를 올라오면서 기대감이 좀 실어졌는데 다시 6만 원대로 지금 자리가 내려왔거든요. 그러면 이번 블록딜 이슈에 있어서 어떤 투자 전략을 삼성전자 가져가 봐야 될까요? 네, 삼성전자는 일단 블록딜하고는 약간 좀 뭐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어차피 이부진, 이서진이나 아니면 그 삼형제들이 전부 다 이제 어차피 상속세를 내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일단 삼성전자로는 안 팔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뒤집어 생각을 하면. 그 외에 이제 다른 계열사들의 이제 주식을 판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뭐 향후에 블록딜이 나올 그런 개연성은 전혀 없다라고 뭐 인식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이렇게 주가를 약세가 이제 다시 오늘 이제 7만 원을 밑으로 이제 깨고 내려갔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우크라이나 지역에 이제 전쟁이 좀 더 확전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그 반도체 관련돼서 지금 많이 얘기 나오는 게 네온이나 크립톤 가스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 우크라이나 내에 지금 공장이 위치하고 있는 데를 보면 그 요번에 이제 말이 많은 이제 마리우폴 같은 경우에 공장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오데사 쪽에 공장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오데사 쪽으로도 뭐 러시아의 폭격이 있다라고 얘기가 되면서 그러면 관련된 공장들이 그런 폭격을 입는 거 아니냐라는 또 그런 우려감이 지금 시장에 또 다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면 반도체 관련주들은 물론 이제 뭐 지금 원체 바닥권이어서 향후에 이제 성장성 기대되긴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원자재에 대한 수급 불안감이 또 조금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도 좀 감안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블록딜 이슈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알아봤는데요. 도움 말씀 주신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는 마켓 리더들과 시장 핵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미국 경제에서는 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피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경기가 후퇴하게 되는 사례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최근 이제 올해에는 한 10차례 가까이 인상을 할 예고인 상태인데 경기 후퇴를 좀 막을 수 있을지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네, 미국 연준 같은 경우에는 1971년도부터 금리 유도 목표를 발표를 했어 왔는데요. 70년 이후에 9차례 금리 인상이 있었습니다. 이때 7번은 경기 후퇴가 찾아왔고요. 또 경기 확장세가 계속된 적은 2번 있었습니다. 과거 7번의 경기 후퇴 국면을 보면 평균 한 32개월 정도 됐고요. 짧게는 10개월, 길게는 51개월 정도가 됐습니다. 이번에 그 3월 FOMC 참가자들의 그 점도표를 본다면은
내년 말까지 정책 금리는 2.55%까지 높아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연평균 금리 인상 폭이 1.4%포인트 정도가 됩니다. 이는 1990년 이후에 평균 1.97%보다는 낮지만 직전 2015년부터 18년의 경기 후퇴 국면 이때 보면은 보다는 상당히 좀 큰 폭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경기 후퇴가 찾아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경기는 오버킬 될 가능성이 큰데요. 아무래도 과도한 수요 위축 현상으로 해서 경기 침체는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경기 침체를 피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과거에 미국의 금리 인상 국면에서 주식시장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네, FRB 같은 경우에는 1970년 이후에 9번의 금리 인상을 보면요. 최단기 금리 인상 기간은 200일 정도가 됐고요. 최장은 100일 정도가 됐습니다. 평균적으로는 580일이기 때문에 상당한 긴 기간 금리 인상기에 들어갔었는데요. 연준이 금리 인상에 들어가면 최소 1.75%포인트 정도 금리를 올렸고 평균적으로도 3.75% 정도 올렸습니다. 문제는 금리 인상 국면에서 미국 증시가 어떻게 움직여 왔느냐가 중요한데요. 첫 금리 인상을 단행한 직전과 직후에는 주가가 반등을 했습니다. 이해 없는 상황이고요. 그 후 한 달에서 석 달간은 주가 조정 국면이 찾아왔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증시가 이런 주가 조정 국면에 지금 놓여 있는 거였고요. 다행히 4개월 뒤부터는 증시가 다시 상승 추세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보면은 금리 인상과 주가 하락이 동시에 찾아오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 거고요. 금리 인상해도 주가 퍼포먼스는 상당히 강력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한 4개월, 지금부터는 한 3개월 뒤서부터는 주가가 추세적으로 다시 반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찾아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과거 사례를 확인해 보니까 금리 인상 뒤에 4개월 뒤에는 상승하는 주식시장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투자자분들이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최근에 주식시장, 과거의 주식시장도 그렇고요. 지정학적 리스크나 유가 상승, 금리 인상보다는 기대감의 증시가 좀 상승하는 보였습니다. 미국 증시의 실적 회복이 어느 정도로 강한 모습인가요? 네, 미국 경제는 금리 인상 문제, 지정학적 문제, 그리고 유가 상승과 같은 부분들을 충분히 견뎌낼 정도로 상당히 강인합니다. 특히 미국 기업들의 예상 순이익을 보면은 2024년 말까지는 증가세가 아주 뚜렷한데요. 이는 고물가 상황에서도 기업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시킬 수 있을 정도로 가격 정가가 쉽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미국의 가계 금융 자산을 보면은 코로나 팬데믹 이전과 비교했을 경우에 25조 달러가 넘게 증가를 했는데요. 이 때문에 가계 자체도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금리 인상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을 정도의 강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수요 측면에서도 증시에 호재가 상당히 많습니다.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 4분기에 자사주 매수가 2,500달러, 천문학적인 금액을 매수했는데요. 이 때문에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주가가 현재 거품이 꺼져 있는 올해는 1조 달러 이상의 자사주 매수세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주가의 버팀목 역할을 해준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미국 증시 주변에 대기 자금이 많은데요. 미국의 가장 큰 증시의 큰 손이라고 할 수 있는 MMF 같은 경우에도 2015년 전후와 비교해 보면 2조 달러 정도가 더 늘어났고요. 최근에 주가 조정 과정에서 연기금들 같은 경우는 2,300억 달러를 주식을 매도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주가가 조정을 들어오면 어김없이 다시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이 커진다고 해서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은 이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미국 시장의 주식 시장은 그래도 상승 쪽으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여러 가지 지표들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근데 중국 시장으로 이제 경제 상황을 좀 넘겨보면요. 최근에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압박을 줄이기 위해서 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는데 중국만 유난히 금리 완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 성장률 5.5%를 달성하기 위해서인데요. 언제까지 금리를 인하를 할까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1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3.9% 전후로 떨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최근 들어와서 중국 전역에 오미크론이 감염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대면 소비뿐만 아니라 생산 활동도 아주 3월달 들어와서 눈에 띄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이번 3월 21일 날 인하할 거로 봤었는데 인하는 하지는 않았는데요. 아무래도 작년 12월 그리고 올해 1월에 2달 연속 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된 아무래도 효과를 좀 분석을 한 뒤에 금리 인하가 앞으로 좋을지 지준율을 낮추는 게 좋을지 그리고 창구 지도가 좋은지 또한 재정 정책이 좋은지를 좀 더 확인하는 시간이 있을 거로 보여지는데요. 앞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영원까지 끌어모아서 5.5% 전의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책 총동원령을 계속 진행시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번 4, 5월 달에는 확실히 금리 인하라는 추가적인 지준율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금리 인하 외에도 500조 원 규모의 세금 감면이라든지 지방 교부세 같은 경우에도 조기에 내려져서 인프라 투자를 좀 늘리는 방안 같은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취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현재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좀 주가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아마 추가적인 또 하락이 있으면은 증시와 관련된 또 경제와 관련된 부양책이 잇따라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경제 성장률 5.5%를 달성하기 위해서 영원까지 끌어모을 것이다라고 중국 경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지금 금리 인하가 효과를 볼 수 있는 상황인 건지 지켜보는 중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언급하신 대로 지금 중국 증시는 최근에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원하게 나오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불안하게 급등락을 보이는 이유 뭐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 중국 경제는 세 가지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원유 가격 급등에 따른 기업 실적 악화도 우려가 되고요. 또 부동산 경기가 의외로 지금 침체 국면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코로나 감염 확대로 인해서 사람 간 이동뿐만 아니라 물망이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중국 경제의 공장이라고 할 수 있는 광동성이 상당히 심각한 타격을 받으면서 전 세계 공급망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IT 기업들이 직격탄을 받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요. 이제 문제는 해외에서는 중국 기업들과 관련된 패닉 물량이 쏟아지면은 홍콩이나 중국 본토 증시도 연쇄 타격을 받는데 이런 불안 요인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다는 겁니다. 가장 큰 것은 헝다 그룹이죠. 건설뿐만 아니라 전기 자동차 회사, 부동산 관리 회사 같은 경우에도 4월 달에 결산 실적을 발표하겠다면서 거래가 중단된 상태인데 이 때문에 부동산 관련 기업들의 부도가 지금 상당히 속출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IT 기업에 대한 규제가 또 색다른 악재가 출현하고 있습니다. 텐센트 같은 경우 자회사가 위체 피해가 있는데요. 중국 인민은행으로부터 규칙 위반이라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거액의 벌가금을 부여를 받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서방 국가들의 대러시아 제재가 중국 쪽으로 불똥이 언제 튈지는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지금의 불안 심리가 조금 더 지속이 될 가능성이 큰데요. 시장의 불안이 커지니까 지난 16일 날은 뉴욕 부총리가 증시와 관련된 안정화 방침도 발표했고요. 또 부동산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 지원과 규제 완화, 또 부동산 보유세 도입을 연기시켜주는 여러 가지 조치를 썼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추가적인 주가 조정이 있으면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증시 개입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현재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같은 경우 오늘 0.5%포인트 정도 빠졌는데요. 앞으로 추가적인 하락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중국 시장의 주식을 좀 비교를 해본 상황입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지금 러시아 동맹국으로서 글로벌 시장에서 제재를 받을 상황이 놓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상장된 어떤 기업들이 추가적인 제재를 받게 된다고 한다면 2015년에 이 차이나 사태와 같은 쇼크를 주지 않을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최근 그 상해 종합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이 때문에 2015년에 차이나 쇼크를 연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당시와 지금 중국 경제를 비교하면은 과잉 생산과 같은 경제 구조적 문제는 상당히 개선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또한 성장률이 모멘텀이 올해 1분기에 3.9%를 바닥으로 해서 2분기에는 4.7%로 점차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차이나 쇼크는 찾아오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또 호재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 증시와 관련해서 최근 들어 조금 사긴 했지만 전체적인 큰 흐름을 보면은 샀다 팔았다 순매수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 채권 투자와 관련해서는 안정적으로 순매수세가 계속 유입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좀 걱정스럽게 보는 점은 미국 SEC 같은 경우에는 회계 감사 의무화 조건을 강화시키면서 이에 충족시키지 못한 5개 중국 기업에 대해서는 상장 폐지가 될 수 있다고 후보군에 올렸는데요. 이 때문에 미중 간의 증권 감독 기관들은 현재 협의에 들어갔는데 앞으로 5개 전후의 중국 기업이 퇴출되더라도 전체 한 250개가 넘는 중국 기업이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충격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충격은 많이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지금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가하게 되면서 이 중국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전반적으로 어떤 영향들이 있을까요?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자금 이탈이 지속이 되고 있고요. 식량과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집트라든지 터키와 같은 펀더멘털이 안 좋은 나라들은 통화 가치가 급락하고 있고요. IMF의 구제 금융을 요청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외국 기업들이 400여 개사가 러시아에서 철수나 영업 중단을 선언했는데요. 이제 앞으로 중국이 러시아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다면 이 같은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은 있지만 이는 중국 정부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지원은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위엔화의 미달러 환율을 보면은 외국인 투자 자금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요. 또 위엔화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로부터 석유 자금과 관련해서 위엔화 거래가 이제 허가가 됐기 때문에 국제 결제 자금으로서 시장 점유율이 일본을 제치고 세계 4위까지 올라오면서 위엔화가 강세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와 관련된 불확실성 요인만 극복한다면 올해는 5% 전의 성장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위엔화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변동성 확대라든지 하락보다는 오히려 안정적인 상태에서 유지된다는 점에서 중국 증시나 중국의 채권에 투자하시는 분들 또 서학개미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매수 기회를 노리셔도 될 수 있는 찬스가 찾아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면요. 미국이 중국산 제품 일부에 대해서 관세 면제를 다시 부활한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이전처럼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개선의 목소리도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은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러시아와 관련된 지원을 해주지 못하도록 중국에게 당근 정책을 계속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워낙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급망과 관련해서는 규제를 좀 해제해주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는 대중국 정책과 관련된 전면적인 제재 해제가 아니라는 점에서는 일회성에 그칠 가능성이 크지 않나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앞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나토를 비롯해서 동맹국들 그리고 중국도 여기에 포함시켜서 대러시아 견제에 들어가는데 아무래도 중국 입장에서는 러시아를 포기할 수는 없는 있다는 거에서 아무래도 적극적인 제재 해제라든지 면세 품목을 확대시켜준다든지 이런 정책까지는 돌아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 이슈 칼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어서 지금 지수 상황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네, 코스피 지수 보겠습니다. 0.37% 하락하고 있고요. 2724.85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장 중에 조금씩 회복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코스피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 나타나고 있고요. 개인들은 물량을 담고 있습니다. 6,533억 원 매수하고 있는 개인,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2,379억 원, 4,270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1위부터 5위까지 파란불이 우세한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 오늘도 강한 상승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은 SK하이닉스, 네이버 2%대 약한 모습 나타나고 있죠. 다음 보시죠. 네, 역시나 파란불이 더 많이 켜져 있는데요.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오늘 4% 넘는 급등 양상 나타나면서 53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가 1.92% 상승하면서 53만 원에 역시나 거래되고 있죠. 다음 코스닥 시장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약보합권 정도에 움직이고 있고요. 930.16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장 중에 거의 보합권까지 올라오고 있고요. 1시간 전부터 급등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시죠. 역시나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 나타나면서 개인들이 2천억 원 가까이 매수해주고 있고요. 기관은 587억 원, 외국인은 1,140억 원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보시면 카카오게임즈가 급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58% 하락하면서 74,4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LNF 빨간불, 나머지 종목들도 약한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시장 상황까지 알아봤는데요. 계속해서 저희 마감장 대비를 해봐야겠죠. 마감 임박 60분의 승보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